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김재원, 태용호 의원 뭐 등이 이제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제주 4.3 사건이나 뭐 백범 김구 선생 관련해 가지고 얘기들을 잘못된 얘기들을 막 내뱉고 있잖아요. 아무 말이나 막 내뱉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그 정의를 확실하게 좀 해주시죠. 태용호 씨 얘기를 보면 예. 아마 태용호 씨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예. 3.1운동은 누가 주도했나? 아마 김일성 아버지가 주도했다고 얘기 안 하면 다행일 거예요. 그 사람은 북한에서 자기가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역사관이 북한 역사관. 북한에서 제주 4.3은 김일성 지시에 따라 일어난 거라고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뭐라고 그러지면 3.1운동은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이 주도했다고 가르치고요. 예, 맞아요. 제너럴 샤머너 사건은 김일성의 증조부 김응우가 주도했다고 가르쳐요. 예. 그걸 가지고 여기 와서 마치 무슨 증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태용호의 말이 맞는 것이라면 저는 한국의 보수를 자처하는 언론들을 보면 좀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저자들이 왜 저러나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3.1운동은 누가 일으켰다고 배웠느냐. 네. 태용호한테 그걸 그렇죠. 물어봐야죠. 태용호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김일성이 말이라면 북한 교육에 관한 내용이라면 전부 이제 용공이니 뭐 종북이니 난리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는 왜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 사람은 4.3뿐만 아니라 심지어 5.18 광주도 북한과 관련이 있다고. 북한이 지시를 해서 한 거다. 자기들이 배운 거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정보를 갖고 있는 거니까. 어디서 배웠겠어, 그 사람이. 그 당시 북한에 있었고, 김정일 정권에서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어디서 그 정보를 입었고, 어디서 배웠겠냔 말이에요. 그럼 그 정보가 사실이라면, 다른 모든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왜 선택적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예컨대 광주나 사상.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그렇죠. 거죠, 지금.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만. 정말 보수들이. 나쁜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김일성 얘기를 오히려 지금 보수가 신봉하는 꼴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김일성 정권, 김정일 정권의 주장을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걸 퍼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얘기죠. 이건 예컨대 광주 희생자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4.3 희생자들을 모욕하기 위해서는 김일성과도 손을 잡겠다고 하는 아주 악마의 심사인 거죠. 그렇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런 망언이라고 해야 되나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릎을 꿇어라 하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뭐 오역이라는 얘기도 주장을 하고 뭐 이랬는데 오역이 아니라고 그건 담당 기자가 밝혔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대통령으로 사실 우리 국민들이 뽑아놨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릎을 꿇어라 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사고가 이것도 식민사관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어떤 역사적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청산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에 와서 뭐 수나라의 고구려 침입이라든가 당나라의 고구려 침입이라든가 이거 가지고 역사적 문제를 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사는 이미 청산된 역사예요. 이미 과거로 들어가 버린 역사죠. 우리가 지금 와서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청산된 역사예요. 근데 지금 일본과 한국의 문제는 100년 전에 뿐만 아니라 80년 전, 75년 전 일인데 그 일들 관련된 직접 당사자, 희생자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역사의 왜곡, 특히 이제 분단 현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본이 책임질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청산이 안 된 거예요. 왜 청산이 안 됐냐면 어떤 것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잊어버려서 청산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충분히 사과해서 이제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독일은 폴란드나 또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서 거듭거듭 이제 새로운 수상이 바뀔 때마다 사과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노태우 씨의 아들 그리고 전두환 씨의 손자가 광주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됐다고 할 때까지 하겠다. 그게 사과하는 태도예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특히 자민당 정권이 그 2000년대 들어온 이후,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는 사과를 계속 거부해왔어요. 법적 또는 인도주의적 책임지는 문제까지도 거부해왔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양국 사이에 과거사 청산을 방해하고 과거사의 상처를 계속 덧나게 하는 행위였어요. 그럼 이런 행위가 종식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본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했고 100년 전 그
80년 전 일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성의 있게 배상을 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용서합시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가능한 얘기예요.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자가 해결이 안 돼 그렇죠. 있는데 우리가 용서부터 하자 이런 얘기는 안 된다는 그 얘기는 말씀.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한 나라의 정부는 그 피해자들을 위한 변호인 역할을 해야 돼요. 예, 그렇죠. 내 변호사한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억울하게 다른 나라 정부에 당했으니까, 다른 나라 기업에 당했으니까 억울하다고 이렇게 항변을 한 거, 항소를 한 것이고, 법원은 그래서 억울한 거 맞다. 네. 우리 정부가 받아주겠다 해서 그래서 배상 청구를 한 거고, 우리 정부 받아줘야 되는 거였어요. 네. 근데 변호인을 맡았던 정부가 자기 의뢰인한테 이게 끝난 일인데 그냥 용서하자. 그냥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요즘도 이제 모 변호사가 학폭 피해자 변호 포기하고 뭐 해서 이제 말썽이 많잖아요. 똑같은 행위예요. 일본 수상이 얘기를 해도 망언이라고 비난받은 이야기인데 그걸 대한민국 대통령 입에서 했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야말로 이제 망언이라 뭐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하고 미국에 이제 그 방문을 해가지고 방문 외교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자세, 불효 외교다 뭐 이런 얘기 평가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런 어떤 윤석열 정부의 대미 대일 외교가 어떻게 이게 정당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두 가지 문제들이 좀 있고 사실 좀 복잡한 문제들도 있어요. 하나는 이거죠. 19세기 말 이래 한국의 기득권층 또는 지배층은 이게 가졌던 일관된 속성이 있어요. 예. 힘 있는 외국에 의지하면서 자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친일파가 나온 게 그거죠.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 구성원들은 멸시하고 경멸하면서 일본은 이제 숭배했던 그런 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게 한 40년 이상 식민 지배 상황에서 마치 상식 또는 올바른 태도인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여 왔고 그게 해방이 80년이 가까이 되도록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 있는 외국 눈에 잘 보이면 그게 다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미국 그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서 놓고 보자면 얻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배터리 또는 이제 전기차 이런 쪽에서 뭐 한국에 대해서 가해졌던 제재가 풀린 게 없고 심지어 더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부터 그렇게 강조했던 원전 강국 되겠다, 원전 수출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겠다고 했지만 이제 그 원전 수출길마저 좀 가로막힌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른바 보수 언론들은 뭐라고 칭송을 하냐면 87년 이후 최대의 성과다. 무슨 성과를 거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국 그 국회의원들에게 환대받았다. 잘 보였다. 그게 최대의 성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도 미국에서 와서 몇십조 원, 몇백조 원 투자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박수 10번이라도 쳐줘요. 차라리 박수를 못 받고 냉대를 받더라도 우리 걸 지킬 걸 지켜와야 그게 잘하는 외교지. 우리나라 그 뭐 기업들 133조 투자하게 하고 그 10분의 1 정도 될까 말까 한 거. 8조? 받아온 걸 가지고 외교 성과라고 그러면 참 부끄럽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일본, 미국 그 정치인들의 환대를 받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그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좀 체질화된 것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이제 좀 정책적 판단일 수도 있을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미국에서 제일 이제 경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죠. 미국의 일부 군사 전략가들은 타이완 침공이 현실화될 거라고 본다고 그래요.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1989년, 90년도 사이에 세계 냉전 체제의 해체 이후에 신냉전 체제에 접어들었다가 신열전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 아니냐. 그 과정에서 만약에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든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중립은 없다. 확실하게 미국과 일본 편에 서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제 충돌이 났을 경우 한국을 선봉대로서 최전선으로서 삼겠다고 하는 의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미중이 싸우는데 그 앞에서 맨 앞에 서서 대신 두들겨 맞아야 되느냐. 그리고 두들겨 맞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한반도를 신석기 시대로 돌리는 일이 돼요. 모두가 죽고 모두가 폐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좁은 공간에 좁은 땅 안에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서울이 핵공격을 받으면 평양을 핵무기로 쏴주겠다는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다 한반도 내인데 이제 모두가 핵 피해자가 되는 건데 평양에 핵폭탄이 떨어져도 서울이 피해를 입거든요. 그건 뭐 피해를 입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그냥 같이 방사능은 죽는 다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평생.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네. 뭐 어떤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적어도 이 전쟁이 동아시아를 참극으로, 특히 한반도를 참극으로 몰아낼 수 있는 전쟁이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정말 좀 정교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역대 그 선언들의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대화를 계속 해야죠. 아니 우리가 워싱턴 선언이 무슨 뭐 한미 방위 조약을 업그레이드하는 걸 자화자찬하는데 그럼 북한하고 몇 번 공동 선언했어요. 그건 왜 다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미국과의 공동 선언은 무슨 영원불멸할 것처럼 조약은 국회에서 개정에 대해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선언은 선언일 뿐이에요. 이런 논리가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다 받아들이고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해중에 보면 지금 조중동 이제 보수 언론, 이 수구 언론들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냥 다 쌍수를 들어서 막 전부 다 칭찬하고 이렇게 현혹을 시키고 있거든요, 국민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일단 광고주, 그다음에 이제 언론 사주, 이 사람들이 사익 집단이잖아요. 광고주나 언론 사주들이 갖고 있는 사익 기반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서민이나 다시 말씀했듯이 일반인 보통 사람들하고는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가 다르죠. 예. 이게 하나고요. 기사를 국민을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주나 광고주를 보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광고주를 보고 써야죠. 그래야 이제 그게 살아남는데 유리하니까. 네. 이건 상식적이거나 상투적인 좀 해석이고요. 하나는 또 이거예요. 역사적 정통성이 없거나 정통성을 무시하려고 하는 정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과거는 있고 미래를 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거냐. 한일 관계도 그런 식으로 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네. 과거를 청소하지 않으면 미래가 더러워져요. 그렇죠. 과거를 청소해야 깨끗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7, 80년대 언론 탄압이 굉장히 심각했죠.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언론 자유를 요구했던 기자들은 해직당했어요. 예. 탄압당하고 쫓겨났죠. 거기에 부역하면서 예컨대 광주에서 뭐 폭도들이 방송국에 부르질렀다는 이딴식 보도를 했던 정말 비겁하고 더러운 기자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출세했죠. 그렇죠. 정치인들. 87년 민주화가 됐는데 예. 복직도 못해요. 75년에 22년 전에 해고됐던 사람들. 이상하게 이른바 보수 수구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보복 인사들을 아주 치밀하게 해요. 예를 들어 KBS 정현주 사장 쫓아내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법을 동원해서 터무니없이 무슨 뭐죠 배임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나중에 대법에서 무죄가 났지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법으로 동원해서 쫓아내버리고 수족 같은 사람을 이제 임명을 하죠. 근데 이게 반복돼요.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그래요. 모든 영역에서 과거를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가 됐다 해서 다 가졌어요. 우리가 87년 민주화 운동이 이겼다 뭐 어쩌고 하지만 사실 절반의 승리였기 때문에 이때 쿠데타 세력의 빌붙은 자들, 그 언론인들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김영삼 정권 나왔죠. 그때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이제 내란죄로 이제 재판받았지만 다른 그 쿠데타 가담자들, 또 쿠데타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언론인들 누구 한 사람 처벌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죠. 아무도 없죠. 우리는 과거를 청소해 본 적이 없어요. 청소하지 못하니까 더러운 미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 조그만 언론들이 이제 제대로 우리 선생님, 전우영 선생님 같은 분들의 어떤 이런 역사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독자들한테 전파가 돼가지고 제대로 국민들이 알고 올바로 알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역할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굿모닝 춘천 같은 이제 대한 언론들이 자본 권력, 정치 권력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정말 좀 그렇게 자유로우면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또 시민들하고 제대로 소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자본의 힘이 크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욕망의 힘이 커요. 우리가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작년에 안중근 의사에 관한 책을 하나 냈어요. 안중근 의사가 쓴 휘호 중에 예. 결리사의 견위 수명이라는 글이 있어요. 유명한 글이죠. 결리사의 이게 뭐냐면 이익을 보면 의의를 생각해라라는 것인데 그게 의를 위해서 이익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익을 추구하되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그것이 의에 합당한 것인지 따지고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불이한 이익이냐? 남을 괴롭혀야 자기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탐욕이에요. 불이한 이익이에요. 남을 괴롭히지 않으면서 추구하는 이익이라 해요. 요것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결리사의. 이게 과연 정의로운 욕망인가? 아니면 불이하지 않은 욕망인가까지만. 알겠습니다. 저희 굿모닝 충청은 사실은 외부 자본이나 이렇게 뭐 전혀 없습니다. 단 한 주도 없이 그냥 제 개인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고 있는 언론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 자본의 지배에서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또 때로는 또 이렇게 흐트러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들,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뭐 그때마다 좀 채찍을 들어서 저희한테 가차없이 내리쳐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인데 선생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결리사의 네 글자 결리사의. 잊지 마시고 살아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희도. 예, 수고하셨습니다.